사무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 실무와 사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회사와 근로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준으로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일반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 이런 회사일 수도 있고, 또한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무직 부분들이 많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무직 재직자가 있는 곳에 회사들은 다 여기 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법률 실무와 쟁점 그리고 사례를 살펴보고요.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 해결 방안 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이 수업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아무래도 법률 공부를 이렇게 모든 사무직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법률 학습을 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이해하는 범위, 수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21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무직 관련해서의 법률 분쟁이 여기 21가지 케이스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21개를 정리해서 여기서 그 사안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바로 이에 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나면 그 물품대금이랄지, 또 용역을 제공하고 나면 용역대금이랄지 각종의 금전채권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채권들의 발생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지 소멸, 그 다음에 이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안에 자기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멸되는지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묶어져 있고요. 다음에 그렇게 이제 물품 대금이든 용역 대금이든 금전채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렇게 해서 권리를 넘기는 것이 바로 양도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어떤 자연인, 여기서 자연인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보증을 서는 관계에서의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회사가 이제 연속적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거래처가 이 금전채권을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재산 처분 금지 방법에 있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전체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강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핵심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포인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금전채권이 있다고 했었을 때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면서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한 상태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금전채권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러한 청구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집행권을 얻어야 되고, 집행권을 얻으려면 이런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번째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계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는 업무를 하는데 거래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계약서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기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나머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계약금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그 계약금에 관한 청구 시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다음에
회사와 회사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연속적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대금을 그때그때 주고받으면 가장 원만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씩 변제를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대출,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했다면 그러한 담보대출 시에 이제 근저당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설정과 말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무직이든 뭐 사무직이 아니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 그 직원의 과실,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고객에게 피해가 있다면 내지는 거래처에 피해가 있다면 회사는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자, 20번째는 이제 회사가 연속적 계속적으로 금융기관과 꾸준히 거래를 할 것입니다. 예금이든 자유저축이든 금전거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회사의 계좌, 그러니까 회사의 예금이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거래처에다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 입금을 다른 계좌로 해서 잘못 입금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20번째 보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나 사무실이나 뭐 어떤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그 건물이나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었을 때 임차인으로서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주장과 방어를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해서 총 21장의 내용으로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과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과 용어를 먼저 보고요. 다음에 쟁점과 포인트를 본 다음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떤 판례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설명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회사나 그 직원이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여기서 납품하는 과정에 그냥 돈을 받았다면, 물품 대금이든 용역 대금이든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상 매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거래처나 고객이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참 고민스럽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기다리는 방법, 독촉하는 방법, 소송을 하는 방법, 집행권이 있으면 강제 집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용역 부분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용역인데요. 사실 용역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지만 또 처음으로 이 학습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뭐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납품했다면 물품 대금을 갚으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채권입니다. 당신 이거 하세요 이런 거죠. 만약에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 대금을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했다면 은행이 채권자, 돈을 갚아야 될 고객이 채무자 이렇게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빌린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저는 이번 수업 내내 바로 채권 채무,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할 것입니다. 주로 제가 갑이라고 쓴다 그러면 채권자를 지칭하고, 을이라고 기재한다 라고 하면 채무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전이라면 이제 금전 채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금전의 반환은 어느 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기겠죠. 왜냐하면 그
조금 전에 이행 불능, 이행 지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시기가 이미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다. 바로 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금전의 채권이 가장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 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대출해줬다면 언제 갚기로 하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며칠에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 기한이 도래할 때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고 용역대금이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용역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건설 건축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몇 프로 공정이 끝나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바로 그 공정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렇게 되죠. 여하튼 정해진 확정이 정해졌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주기로 했으면 바로 그날이 반환식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2번은 좀 이따 보고요. 불확정 기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했던 공정률이죠. 뭘 하면 조건으로 뭘 한다. 라는 바로 이런 조건부의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도매상,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겼어요. 1,000만 원짜리의 물건을 도매상으로 넘기면서 외상으로 줬는데 도매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매상으로 넘기면 바로 그 뒷날까지 이 1,0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은 한 달 이내로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소매상으로 넘기더라도 넘기지 않았더라도 1,0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물건을 팔았다면 바로 그 뒷날이 바로 변제 기간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냐?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한을 정한 사실이 발생하는데 조건을 성취할 때 불확정 기한이고요. 기한 정함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자연인끼리 많죠. 회사보다는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뭐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 100만 원 여기 있어. 나중에 생기면 갚아. 언제 갚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면 그때는 최고시 이제 내 돈 갚으세요 라고 요구를 최고가 알린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최고장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알리면 내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가 변제 시기가 된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 제가 다음 편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일정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시효가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1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비용 100만 원을 털고 빼고 이자에 400만 원만 변제하게 된 것이고 그 원금 1억 원과 이자 600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여기 순서에 보면 비용을 1번, 이자를 2번, 원본 3번 순서들, 돈이 들어오면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비용이 안 들었다. 그러면 이자 먼저 빼고 나머지 원금을 변제한 걸로 계산해서 나머지 잔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변제공탁.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으세요 라고 하긴 했는데 그때 을은 원래 갚으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도 연락처가 끊어져 있거나 이사를 가거나 계좌번호도 전에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면 을은 이 변제로서 하고는 싶다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갚을 것을 법원에다가 맡겨놓으면 변제로서 변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법원에 변제공탁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의 사무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채권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계좌나 이런 게 없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법원에다가 변제공탁 하시면 네,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주로 그러면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연손해나 이자가 있다면 그것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것을 차단시키려면
이자나 지연손해를 차단시키려면 소촉법에 따라서도, 여기서 소촉법은 소송촉진특례법을 이야기합니다. 12%의 지연손해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도 그 이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12%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채권자한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변제를 못한다면 연 12%가 계속 발생하니까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면 결국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란 얘기죠. 다음에 대여금,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시효기간이 이제 도가를 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만약에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예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물품대금은 3년이고요.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안 갚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채무자가 그 기간이 3년, 5년이 지난 걸 알면서도 만약에 내가 변제할게요. 내지는 실제로 변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추정할 수 있느냐. 적극. 그렇다. 지금 향후에 제 자료에, 여기 자료에서 적극으로 나오면 그렇다라고 해석하시고요. 소극으로 나오면 아니다라고 해석하시고요. 한정적 접근 그러면 일부가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전채권과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